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2,6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등 강남 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3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며 가격 급등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잠실 일대를 대규모 개발하는 마이스 사업비가 최근 40% 넘게 증액돼 3조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비가 오른 만큼 이후 들어설 야구장 등도 이용료가 비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자금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 초반의 상승세를 오후까지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10거래일 만에 2,600선을 탈환한 상태인데 특히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마감 앞둔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삼성전자는 왜 오르는 겁니까? 네,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D램 가격이 반등 기미를 보이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5% 넘게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0.5% 내외 오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가 1.5%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며 2,600선을 넘어 2,604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금요일장 상승세를 이어가며 1% 내외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7,100억 원가량 폭풍 매수에 나서고 있고 기관도 1,900억 원가량 매수세입니다. 네, 다른 주요 종목들 또 아시아 증시 흐름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방산 조선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1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이상 상승 중입니다.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0.3% 이내 하락하면서 약보합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4% 이상 하락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약보합세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세입니다.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 대만 가권 지수가 1% 넘게 오르고 있고 홍콩 H도 1% 내외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과 심천지수는 0.2% 내외 오르면서 강보합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이 시간보다 7원가량 내린 1,447억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한 집값 상황과 가계부채 우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 대출 상황까지 연달아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부동산 상승세는 이제 강남을 넘어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강남 외에 어느 지역이 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노원, 도봉, 강북구와 금천, 관악, 구로구 등 6개 지역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9,926만 원입니다. 전달 6억 9,8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0.18% 오른 수치인데요. 강남 서초 송파구의 증가율 1.17%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내리막길이었는데 3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여파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지난달 911건입니다. 전달인 1월 599건보다 52%가량 많은 규모인데요.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다 토어제 해제 영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서울시도 계속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 온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호가만 올랐고 가격 급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지난 9일에도 상승과 하락 거래가 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어제는 토어제 해제 이후 30일간의 거래를 분석한 세 번째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기간이 30일인 걸 감안하면 토어제 해제 이후 거래가 반영되기 시작한 자료인데요. 토어제 해제 전 한 달 동안 107건이던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토어제 해제 이후 한 달 동안은 184건으로 77건, 약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같은 기간 26억 3천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2.7% 올랐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실거래가 신고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다소 성급한 해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잠실 일대를 돔형 야구장을 비롯해 대규모 스포츠와 전시 등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개발 사업비가 40%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곳곳에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렸던 공사비 급등의 영향을 이곳 역시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공 이후의 시설 이용료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사업비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은 2016년 기준 총 2조 1,60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협상을 통해 사업비를 3조 원으로 40% 가까이 증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간 급등한 공사비 물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 협상은 완료됐다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실시 협약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실시 협약을 맺고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증액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은 한화 컨소시엄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완공 후 40년간 운영권을 갖는 민간 개발 사업인데요. 코엑스 3배 크기의 컨벤션 시설을 비롯해 3만 3천석 규모의 돔형 야구장, 11,000석을 갖춘 다목적 스포츠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운영 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사업비 증액에 따라 이용료나 임대료 등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전망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가 보정된 사업비에 따른 사업성을 가늠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추이를 더 촘촘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은행들을 소집해서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불러 모았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과 관계기관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에서 5조 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달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2월 가계대출을 늘렸던 신학기 이사 수요가 3월 들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썩이는 집값 움직임을 경계하며 회의에 소집한 은행들을 상대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들이 움직이는 것 말고 당국 차원의 관리도 더 엄격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월별로 모니터링했던 은행권 가계부채 추이도 지금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일찌감치 일별로 대출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살펴본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인데요.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규제 완화 영향이 2달 정도 후에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일 모니터링해야 월별로도 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디딤돌 대출은 이 대출을 받으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이런저런 예외 사유들로 실거주를 늦추는 경우를 눈감아줬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실거주 유예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네, 은행들이 주택도시기금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유예 적용 기준을 이달부터 변경합니다. 실거주 유예는 디딤돌 대출 차주가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등으로 인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능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부 기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한 겁니다. 대신 배우자 또는 자녀만 포함됐던 차주 범위에 부양 조건 세대원까지 포함시켜 적용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구체화했습니다. 결국 명시된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착제 변경은 14일 신규 접수분부터 이루어지고 차주 범위 변경은 오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반영됩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뭡니까? 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갭 투자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1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에 나섰는데요. 실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 조항을 근거로 다양한 예외 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확대 주요인으로 꼽히던 정책대출 손질에 나선 바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금융이 투기 수요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대출 취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반대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에는 대대적인 혜택 확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대출을 못 갚아도 담보로 잡힌 집만 넘기면 빚이 청산되는 이른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정동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에 따르면 구입자금 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차주도 유한책임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유한책임이란 대출을 못 갚아도 담보로 잡힌 집만 넘기면 추가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일반 보금자리론은 가능했지만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금공관계단은 구입보증을 활용하지 않고 LTV 70% 이하로 대출하려는 생애 최초 차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보다 앞서서 금융위원회가 밝혔던 정책대출의 개선 내용도 조만간 업무 처리 기준에 반영되죠. 그렇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추고요. 자녀가 1명인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여건 상한 기준을 9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저출생 해소를 위해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는데요.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기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올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인 가구라면 0.5%포인트, 3인 이상인 경우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금공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존 0.7%에서 0.5%로 낮추면서 3자녀 이상일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 비수도권 소재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채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도 보전용도, 즉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가능하게끔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홈플러스는 유동화 채권 전액 변제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을 두고 임시 방편성 발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선 사재 출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비판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홈플러스 노조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국회가 내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노조는 진정 어린 사과도 없이 해외로 출국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모든 기업에 대한 M&A를 즉시 멈추고 홈플러스 정상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업계에선 홈플러스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홈플러스가 유동화증권 전액에 대한 변제 계획을 밝힌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홈플러스는 카드 대금 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매입 채무 유동화증권 등과 관련해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당사에 있는 만큼 회생 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수는 676명, 액수는 2,705억 원입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전체 단기 채권 약 6천억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발행한 유동화 단기 사채는 1,518억 원으로 최근 2년 새 가장 많은 규모였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서 채권을 대거 발행했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 가치 제고 방안, 이른바 밸류업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현재까지 115곳이 밸류업 공시를 했는데요. 국내는 제도 시행의 초기인 만큼 주가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별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국은행이 16개 주요 국가의 3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 결과 자세히 보면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주주 환원이 늘어나면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주 보호가 잘 됐던 기업들은 오히려 크게 별달리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호가 잘 안 됐던 기업들, 예를 들면 경영진 보수를 결정할 때 주주가 투표권이 있다든지 소수 주주의 보호 정책이 있다든지 기업 정관의 외부 공개 등이 잘 안 돼 있는 기업들일수록 기업 가치 상승에 영향이 오기가 없습니다. 또 업종별로 봐도 차이가 좀 컸습니다. 반도체나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의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들 업종은 오히려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이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매출이 올라갔을 때 기업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향후 성장 동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금융업의 경우에는 매출 증가나 투자 확대보다는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이 늘어났을 때 기업 가치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아직 주주 보호가 미흡한 우리나라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주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다만 여기 IT 업종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주 환원만 강조하는 밸류업보다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한은은 조언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밸류업 공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생각해 봐야 할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관세 발효 이후 무역 대상국 각각과 양자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그러니까 기존에 맺은 무역 협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EU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자협정의 토대가 될 새 기준선으로는 공정성과 상호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등을 통해 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들도 상호관세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앞서 요구했던 관세 면제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정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나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과일과 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 문제와 철강 등 중국산 제품의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비춰볼 때 현재의 한미 FTA를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변화의 폭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수주전의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번 주 결정됩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에 대한 윤리 경영체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KDDX 사업자 선정이 임박했습니다. 네, 방위사업청은 오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 방향을 심의하는데요. KDDX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산 기술로 건조해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은 수의계약이나 경쟁 입찰 중 하나로 정해지고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 국방부 장관 대행이 주재하는 방사청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확정됩니다. 앞서 이번 사업 개념 설계는 지난 2012년 한화 오션이 수주했고 기본 설계는 지난 2020년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는데요. 이에 지난해 7월 방사청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두 회사의 고소 고발전에 의해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현재 기준 입찰 방식에 따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방식이 택해지면 기본 설계 수주업체가 통상 수의계약으로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아왔기 때문에 HD 현대가 유리하고요. 경쟁 입찰 방식이라면 HD 현대의 관점에 따라 한화오션이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방산기업의 ESG를 평가해 가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방사청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방산기업의 ESG 경영체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기업 윤리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화된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는 제재를 할 때 감경해주는 방안이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 원가를 보장해주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이번 KDDX 수주를 둘러싸고 두 회사의 갈등이 고조될 만큼 영향을 미쳤던 보안 사고도 ESG 체계와 관련이 있는데 방사청의 해당 인센티브 도입 시점을 두고 민감한 KDDX 수주 논란을 피한 뒷북 대응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그 결과를 넘겨받아 우리금융의 두 보험사 인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수영 기자,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를 추진 중이라서 금감원이 서둘러서 평가를 마무리한 건데 지금 이 등급이 확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에 우리금융에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통보하면서 확정합니다. 금융지주사의 경영평가 등급은 크게 5단계, 세부적으로는 각 등급별로 플러스와 제로,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2 마이너스 등급이었던 우리금융이 이번에 3 플러스 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내부 통제 부실과 리스크 관리 실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모두 2,334억 원의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됐으며 이 중 730억 원은 손태승 전 회장과 그 친인척이 연루됐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직후 부실한 내부 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상을 줄 생각은 없다면서 등급 강등 예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등이 되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부터는 금융위원회의 시간인데요. 금융위는 이번 주부터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여부 판단에 들어가서 이르면 5월 중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영 건전성 개선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금융지주 감독 규정에 따르면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해도 자본급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서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판단할 경우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우리금융이 3등급이었음에도 조건부로 LG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준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금융은 앞서 지난해 8월에 중국 다자보험과 두 생명보험사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신청을 했는데 금융지주회사법상으로는 경영평가가 2등급 이상이어야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공기질 걱정은 없는데요. 현재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전 지역 공기질 깨끗한 가운데 독산 3동과 도림동, 신길 1동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5도, 속초 3도에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눈은 낮에 차츰 그치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는 오늘 저녁부터 눈이 시작돼 내일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후에도 공기질은 깨끗하겠는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꽃샘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츰 풀리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